출산율,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인구의 절벽, 막을 기회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경아입니다. 오늘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인구 문제가 과연 답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시죠. 오늘은 인구 문제에도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지역입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OECD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을 표시한 것인데요. 지금 그래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이 바로 한국의 출산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는 4.53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죠. 2021년에 0.81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 문제를 저는 인구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패러독스란 말은 영국의 사회학자 앤토니 기든스가 먼저 사용했는데요. 기든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기후학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반 대중들은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인구 문제도 비슷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지만 당장 실감하기 어렵고 아직은 먼 미래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누구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패러독스, 인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보통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2021년에는 16%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5년에 이르면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는 사회의 고령화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사회 고령화의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호주나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훨씬 더 우리보다 깁니다. 짧게는 15년, 길게는 50년까지 걸렸는데요. 우리는 단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는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노년 부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인구 21.8명을 부양을 했는데 이것이 45년 후인 2065년에는 98.2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커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수축사회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요? 많이 걱정이 되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생 사회는 한국 사회에 가까운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패러독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진지하게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의 문제이지만 누구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초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3가지 방법, 그 열쇠는 지역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을 함께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다시 맨 처음 보았던 OECD 데이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이탈리아의 출산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은 많이 떨어졌죠. 이탈리아는 여성의 양육 책임이 크고 경제활동에서 성별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낮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더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붉은색 그래프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평등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온 나라입니다. 1983년에는 다소 낮았지만 1990년에는 2.14까지 높아졌고요. 현재 2021년에도 1.67이라고 하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일터에서 평등하게 일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두 그래프는 성평등 정책에 따라서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제가 그동안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결혼이나 출산, 양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싶은지 결혼 의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5세에서 49세의 청년들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숫자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결혼을 망설이는가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남성에게는 크고요. 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역시 비슷합니다. 남성들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 절반도 되지 않고요. 자녀를 갖기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남성들은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여성들은 돌봄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일생활 균형 제도라고 하고요. 이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쓸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남성들이 이런 제도에 접근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성역할 또 정체성에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맞벌이, 맞돌봄의 생각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청년들의 의식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맞벌이, 맞돌봄을 평등하게 하고 있는 커플은 보시면 16%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유형의 비중이 한 50% 이상, 한 70%쯤 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겁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과 일터, 사회 전반에서 일과 돌봄을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한국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대단히 심각한 사회이고요.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청년층의 즉 15세에서 34세 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2019년에 52.7%에 이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여러 가지 주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등등이 심각해져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청년들을 이렇게 품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사회인가를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지역이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많이 떠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여성들이 많이 떠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지역사회를 떠날까?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중에 한 40% 정도가 수도권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일자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야 할까? 지역사회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기업들의 소재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결국 수도권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돌봄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사회학자들 그리고 여성학자들은 이제는 일 중심 사회 그만하고 돌봄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 사회에서는요,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생산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또 일생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과잉 생산, 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아픈 이를 돌보고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정말 주변적이 되고 저평가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봄의 위기라고 말하고요. 이런 돌봄의 위기, 돌봄의 공백 현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돌봄이란 무엇일까요? 돌봄이란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수해 나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고요. 돌봄의 대상은 우리의 몸과 또 나 자신, 환경, 이 환경에는 자연과 동물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반려동물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돌봄이란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그런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돌보고 함께 하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중요하고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과 배려, 친밀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 많은 여성학자들이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개의 C입니다. Care, Concern, Connection. 돌봄과 관심과 관계. 좋은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가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는 서울의 금천구에서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해 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실천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가 국가나 정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지역 사회를 살만한 것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지 바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금천구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텃밭 강사라는 이제 일자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개설해서 듣고 이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농부학교를 만들고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것은 금천구에 있는 각급 초등학교에 그 짜투리 땅을 이렇게 이제 얻어서 거기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식물, 야채, 또 과일 이런 것들을 재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 텃밭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 텃밭 강사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2번씩 나가서 아이들에게 농업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업 교육을 통해서 사실 생명에 대한 존중, 또 자연과의 어떤 그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에서 점점 떠나서 텃밭 활동에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아이들이 텃밭에서 이제 그 재배한 그런 그 채소라든가 과일들을 먹게 됐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채소 별로 좋아하지 않죠. 채소를 잘 먹지 않는데 사실 이것은
그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시민들이 점점점 채소를 또 과일을 먹는 그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시민의 일일 평균 과일 채소 섭취량이 점점 줄고 있어요. 사실 이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건강을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재배한 것을 먹으면 좀 신선한 경험이잖아요. 훨씬 더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채소, 과일 섭취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활동은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은 도시농업과 먹거리 운동을 연계한 것인데요. 앞서 본 것처럼 텃밭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 농부 시장을 운영해서 농민과 또 그 도시 지역의 소비자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공유 부엌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죠. 1인 가구들이 혼자는 살지만 혼자 밥 먹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유 부엌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 식당입니다. 부모들이 저녁이나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활동은 공동체 텃밭에서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먹거리를 나누며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을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 나눔과 돌봄, 공동체적 실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금천구 주민들이 또 최근에 시작하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먹었는데 쓰레기가 남잖아요. 이것을 그냥 갖다 버리면 어떤 다른 지역에 쓰레기로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는 우리가 또 처리한다는 그런 이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퇴비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금천구 주민들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에서 시작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분배와 소비를 하고 또 폐기와 자원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모두 어린아이부터 1인 가구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돌봄 활동입니다. 이런 마을에서 사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을에서 사는 1인 가구의 청년들 또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일 때문에 퇴근을 늦게 하거나 저녁을 함께 하지 못해도 지역사회의 누군가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또 노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심하고 일하고요. 또 가정에 돌아와서 또 더 열심히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역사회 누군가를 또 보살피겠죠. 지금 한국 사회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고립된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가족이나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돌봄의 체계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 사회에서 고민하는 인구의 재생산 문제는 바로 이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